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 내부에서 화물차가 150m를 돌진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먼저 차우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제1시장 입구 근처 1톤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덜컥 멈춰서나 싶더니 갑자기 앞쪽으로 돌진합니다. 시장 통행로는 길이 200m 정도에 폭은 4m 정도. 화물차는 가게 매대와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도 속도가 줄지 않았고 150m 정도를 달린 끝에 한 소국 가게 좌판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차량 앞부분은 수차례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화물차가 쓸다시피 지나간 자리에는 온갖 제품이 어지럽게 널브러졌고 상점 시설물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내가 튀어나와서 봤을 땐 차가 계속 나가버리는 거야. 엔진 소리가 좀 컸어요. 멈춰서기 전 50m 구간에서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과 70대 여성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3명을 포함해 9명이 크게 다쳤고 9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2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과 손님들로 주로 7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막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나지. 저는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차가 저쪽에서 막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67살의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 검사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쪽으로 돌진한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급작지 여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화물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오늘 사고가 난 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처럼 좁은 통로 양쪽으로 가게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손님이 많았던 시간대라 인명피해가 더 컸던 현장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파란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조금씩 뒤로 갑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님들이 차량과 진열대 사이 좁은 틈으로 걸어 다닙니다. 화물차가 잠시 멈칫하나 싶더니 맹렬히 직진합니다. 보행기에 의지해 걸어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덮친 뒤에도 계속 나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참변에 놀란 사람들이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가게 안에 있던 상인은 놀라 뛰어나오고 직접 목격한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여기서 약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장을 보던 손님도 보입니다. 보행기를 끌고 가던 다른 할머니는 간발의 차이로 화를 면했습니다. 가게 매대와 붕어빵 노점을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시장통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뭔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바로 뒤 화물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가까스로 차를 피해 바닥에 넘어진 한 남성은 신발 한 짝이 벗겨졌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차량을 쳐다봅니다. 100m가량 질주한 뒤에도 차량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은 듯합니다. 화물차에 들이받친 과일과 야채가 나뒹굴고 분식집 매대에서는 희뿌연 김이 피어오릅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게 안을 살펴봅니다. 화물차는 150m를 내달리며 20명을 치고 난 뒤에야 속옷 가게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그럼 바로 사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승지 기자. 평일 오전 시간대라서 노인들 피해가 특히 많았다는데 지금 그곳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사고 화물차가 돌진하며 치고 지나간 음식점 앞입니다. 조리용 기계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파손됐고요.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는 바퀴가 심하게 휘어졌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이어져 있는 바로 옆 분식점도 매대 전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평소라면 시장은 저녁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한창 붐빌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현장 취재하며 둘러보니 일찌감치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목격담 들어보시죠. 소리도 막 개인 소리 나는데 저는 막 물건 막 들어오자마자 차가 막 달리는 거 바로 지나가서 너무 놀랐어요. 사고가 난 시장은 한산한 평일 오전이면 어르신 손님이 많았던 곳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아침에 저기 아차 잘 많이
보행기에 의지하거나 짐 수레를 끌고 나온 고령층 손님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수습이 끝나지 않은 시장통에는 보행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그분 물건이에요. 돌아가신 분 물건. 저게요? 네. 요거. 유모차 장 보러 왔다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좁은 골목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돌진을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여성 2명은 60대와 70대였고 중상자 9명을 비롯한 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분들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겠어요. 손님들이나. 제가 봤을 때 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연세 드신 분들. 경기도는 사고를 목격한 상인들과 시민들의 심리 안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제1시장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현장 CCTV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CCTV에는 화물차가 주황색 비상등을 켠 채 서서히 후진합니다. 그러다 앞을 향해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돌진을 시작한 뒤에도 비상등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화물차 뒤쪽이 보이는 또 다른 CCTV 영상. 빠른 속도로 시장 안을 내달리는 동안에도 주황색 비상등은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에서도 깜빡깜빡하는 비상등 외에 브레이크 제동 등 색깔 변화는 없습니다. 해당 영상을 MBC와 함께 분석한 자동차 전문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 포터 같은 경우는 훨씬 짙은 색으로 붉은색이 들어와야 되고 후방에 CCTV에 잡힌 등 같은 경우는 비상등을 켠 게 아닌가. 통상의 급발진과도 다릅니다. 차량의 가속이 상대적으로 서서히 붙습니다. 급발진이라고 한다면은 배기구로부터 상당히 검은 매연이 쫙 뿜어져 나오거든요. 인터쿨러에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게 고여 있다가 흡입되면서. 경찰은 시장 안의 스키드 마크, 바퀴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타이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의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화물차 사고 기록 장치 분석과 차량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67살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3만 1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질병 관련 약물을 평소에 복용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붐비는 시간대 차량 통행을 막는 시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경기 부천시 제1시장 통행로 폭은 약 4m입니다. 두세 사람만 나란히 걸어가도 골목이 꽉 찰 정도입니다. 차량까지 함께 통행하기에는 너무 좁아 원래도 상인과 손님들 걱정이 컸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운전하고 운동들 나와서 다닐 수가 없다니까 차 자체가. 하지만 전통시장 안 차량 통행과 관련한 규정이나 통제 기준은 없었습니다. 통행할 수 있다는 기준 자체는 없긴 하거든요. 시장 안에는 이제 일반 차량들이 이제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안전 규정이 없었던 게 참변으로 이어졌다고 상인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강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안전장치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민을 보호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 내 돌진 사고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목동의 한 시장에서 돌진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고 지난해 2월에는 전북의 한 전통시장 안으로 차량이 돌진해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전통시장은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합니다. 경기 수원의 한 전통시장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차가 다니게 되면 안전이 우려돼서 이거를 저희가 이거는 꼭 필요해서 저희가 이걸 한 거고요. 다만 이런 시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차량 돌진에 따른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개별 전통시장의 안전을 맡길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사고 부상자 중엔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부상자들 상황은 어떤지 병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기도 부천 순천향대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피해자들이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병원 관계자 취재해보니 차량이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피할 겨를도 없이 보행자들과 충돌한 탓에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두 20명의 사상자 중에 이곳 부천 순천향대 병원에는 사고 직후 3명의 부상자가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70대 여성 1명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다리 등을 다친 응급 환자 2명은 현재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들은 서울과 인천, 부천 등 여러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각 병원의 환자 수용력 등을 고려해 나눠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향대 병원 외에도 부천 성모병원과 인천 길병원에는 각각 긴급 환자가 2명씩 옮겨졌고요. 고대 구로병원에는 응급 환자 2명, 이대 서울병원에도 응급 환자 1명이 옮겨져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로 자체 귀가한 1명을 제외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 19명이 수도권 소재 병원 9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애초에 심정지와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위독한 상황으로 판단돼 긴급 이송된 환자만 5명에 달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가운데 2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걱정되는 건 오늘 사고의 부상자가 60, 70대 고령층이 많다는 점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고 현장을 찾아 부상자들의 응급처치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순천향대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란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승훈 기자, 아직 결론이 나오기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은 5시간 정도 진행돼 오후 2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권한남용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죠.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정에선 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 수첩,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법무부 검찰과의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이 등장했는데요. 수첩엔 당 콘센서스와 이유 불가피성 설명 필요, 사퇴, 탄핵, 특검 수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토대로 당정대 회의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를 시켜 민주당이 입법권, 탄핵 소추권 등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문건은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열렸는데 심문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후 4시에 시작돼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시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됐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엔 공무집행방해와 내란 특검법에 있는 수사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특검의 첫 압수수색 시도 이후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하며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사실과 함께 계엄 5달 전부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군을 개입시키려고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67쪽에 달하는 체포동의안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고 부탁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며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5달 전인 작년 7월 미국 하와이 방문 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나눈 발언을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는 말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며 군이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들은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은 귀국 후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니 전역하고 싶다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에 분노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김영헌 당시 경호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항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과거 약속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법여권의 표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는 확실시되는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예비 음모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를 언급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당 해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9달 만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다시 마주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글씨체를 트집 잡으며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 국회와 헌재 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그날 밤 받았던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형사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또다시 마주한 홍 전 1차장은 그날 밤 받았던 지시를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다는 증언도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모두 헌재에서 신빙성이 인정됐고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따져야 할 게 많다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차 지난 5월 군사법원 재판에서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증언을 인정한 상황.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보좌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초고에 대해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도 만들어 있는다며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보좌관이 대필한 것일 뿐 실질적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월 1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선고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내란 정당 인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여 공세에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대회에서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는 황 전 총리의 글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건데 발언의 파장은 하루가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개탄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12.3 계엄 직후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우 의장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장 대표가 동조한 거냐며 직격한 겁니다. 여당에선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은 이건 극우 세력과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왜 재뿌리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황교안하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냐 이런 주장입니까? 엉뚱한 판단을 해서 예. 그 분위기에 죄를 끼얹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투쟁력을 올리고 있을 때 또 이런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비판할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도 장 대표에 대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척하며 보수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자이자 한국 보수의 배신자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름 계획에 따라 한 발언으로 지켜봐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반응이 괜찮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자신의 거취 문제로 검사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린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며 현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대검 부장들에게 짧게 사의를 표명한 뒤 곧장 퇴근해버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자택 앞에 있던 일부 취재진에게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예전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린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정권과 검찰의 방향이 같았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방향이 달라 외압이 있었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노대행은 발언 취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에서 지우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며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거취 문제로 검사들이 일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무책임한 지휘부를 향한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노대행이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고 한 차장검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항소를 제기했으면 되는데 포기해놓고 도망치듯 사직했다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부끄러운 줄 알라,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두 사람을 직격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지위에 걸맞게 진상을 제대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정성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반대로 항소를 못했다는 수사팀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의 항소 포기의 적정성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집단 행동을 하고 검찰 조직 전체의 어쨌든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노만석 총장 대행의 퇴임식은 내일 오전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듯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외교부가 직접적인 표현의 경고와 함께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하원에서 대만에서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위기를 일본이 자위권, 즉 무력을 쓸 수 있는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만 사태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을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일본이 대만 해협에 개입한다면 정면으로 반격할 것이고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나아가 외교부 대변인의 입에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중국은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대만 위기 시 군사 대응할 수 있다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위기를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듯한 이 발언에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주 일본 중국 총영사의 발언이 나왔고 이후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까지 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거센 항의에 일본 내에서조차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중일 관계는 중국 외교부가 전쟁을 경고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건의안이 서울 서대문구 의회에서 나왔다가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안동 출신의 구의원이 고향 관광 산업을 위해 대표로 건의안을 냈다는데요. 충성 경쟁이랑 비판이 이어지자 그 스스로도 자칫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철회한 겁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그제 열린 서울 서대문구 의회 운영위원회.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로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한 영광과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될 수 있어 원형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어 복원을 통해 안동 주민들이 핵심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의원들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기상조이면서 지금으로서는 과잉 충성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충성 경쟁처럼 보이지 않을까.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하지만 참석자 6명 중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안양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4명이 전부 찬성하며 건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 그게 무슨 뭐 국민들의 무슨 뭐 복지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뜬금없이 서대문구 가? 진짜 그게 알고 싶네요. 충성 경쟁 비판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논란 하루 만에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자칫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과잉 충성을 한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한두 분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충성 경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대문구와 안동의 이 대통령 생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서대문 구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서대문구 의원이라 해서 서대문구 지역만 한정해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 의원은 의도치 않은 논란에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이 안동 출신이라 고향 관광 산업이 활성화됐으면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당 차원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합기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9살 어린이가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근력이 필요한 고난도 동작을 아이가 반복하다가 쓰러졌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관장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요.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한 합기도장.
검은색 도복을 입은 9살 김모양이 브릿지 자세를 하고 있고 50대 관장이 다가가 한 손으로 등을 밀어 올리자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집니다. 잠시 후 김양은 같은 자세에서 공중회전을 시도하지만 착지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여 10초 이상 움직이질 못합니다. 선생님 저 허리가 아파요 이랬는데 그냥 스트레칭까지 시킨 거예요. 운동을 오래 해서 땀이 많이 나서 살찐이 났는가 보다 하고. 김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관장은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줬습니다. 다음 날 김양은 통증이 계속되자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가 소변 보는 거나 대변 보는 거를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힘들고 침대에서 몸을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고. 병원 생활을 한 지 벌써 6개월째. 의료진들은 김양 같은 어린이는 작은 충격에도 척수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척추체 사이에 인대들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니까 유연하다 보니까 탈골이 일어나면서 뒤에 척수를 쉽게 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양 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체육관은 사고 이후 약 석 달 뒤인 지난 8월 말부터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체육관 CCTV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한 경찰은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는 합기도 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49만 7천여 명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성적이 통지되는데 이번 수능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간신히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 엄마 아빠의 따뜻한 포옹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험생. 시험장은 달라도 49만 명 수험생을 향한 응원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파이팅! 수능 대박! 그냥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고교 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반영해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EBS 교재 연계율도 지난해에 이어 5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릅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국어 1교시부터 조금 멘탈이 깨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국어.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은 없지만 까다로운 문제가 곳곳에 포진해 변별력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어는 독서의 과학 지문이 어려운 문항으로 지목됐습니다. 12번 문항은 개념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있어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절대평가 방식인 영어도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이 많아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탐구 영역도 변수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탐구보다는 점수를 받기 더 쉬울 걸로 여겨지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전체 탐구 영역 지원자의 77% 이상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가탐 응시생 수가 줄어들어 실제 맞추기가 어렵죠. 올해 수능 응시생은 49만 7,080명.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생, 이른바 황금돼지띠가 고3이 되며 재학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의대 모집 인원까지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아가면서 최상위권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험생들과 비슷한 나이의 또래 중에는 수능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온통 수험생만 응원하는 듯한 오늘, 이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문다영 기자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이들의 오늘을 전해드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거리 곳곳에 수능 대박, 수험생 응원 현수막이 걸립니다. 지각한 수험생을 경찰이 실어 나르고 주식시장은 1시간 늦게 문을 열고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수능 수험생을 응원하는 날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기업들이 나섭니다.
통신사, 미용실, 영화관, 빵집이 각종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 22살 정예진 씨도 수능이구나 실감합니다. 출근길 버스에 수능 고사장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 이름 붙은 거 네, 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니까 수능이구나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 씨는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보고 그거 하나만 보고 결국 포기했었어요, 저는. 특성화고를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고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저축도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을 왜 안 갔냐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었죠. 막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올해 19살은 총 48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적어도 9만 4천여 명은 수능을 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수능 수험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 회사는 위험한 공정이었고 3학년 2학기 학창 시절의 마지막을 산업 현장에서 보내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쟤네 그 대학 입시하느라고 엄청 힘들겠구나 맨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올해는 다른 현수막도 종종 보입니다. 수능을 본 청년도, 다른 길을 택한 청년도 각자의 빛으로 반짝거리는 내일을 응원했고 다른 길, 같은 열정, 모든 청년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너무 디폴트, 기본값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지나오고 보니 그렇지 않은 삶들도 충분히 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었거든요.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19. 첫 알바, 첫 직장을 찾아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딜 19. 아직도 방황하고 고민하는 19. 새로운 출발선에 설 모든 19의 꿈을 응원합니다. 기자의 눈 문다영입니다. 무려 500만 원짜리 인테리어용 액자부터 각종 기계와 집기류, 심지어는 미국산 세제에 영수증 출력 용지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구매를 유도하는 물품 중엔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적지 않고 왜 본사로부터 사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을 살피고 상생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3번째 순서,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베스킨 라빈스의 한 매장. 알록달록한 블록 그림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본사 SPC가 브랜드 이미지 통일을 위해 요구한 건데 가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걸 왜 500만 원 주고 저게 걸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본사가 제시한 업체에 맡긴 인테리어 공사에는 2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중국산 자재를 쓴 탁자 의자 1,800만 원, 간판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300만 원대, 많이 나오는데 조금 많이 나온다 싶은 데가 한 500만 원대. 일단 기본으로 1,000만 원은 무조건 넘고요. 매장 오픈 당시 필수로 구입해야 했던 1,4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입니다. 하지만 커피 판매량은 하루 단 2잔에 불과합니다. SPC는 액자를 걸지 업주가 선택할 수 있고 처음엔 수제품으로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은 5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편의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27곳을 소개하고 있지만 본사가 얻는 수익은 없고 점주가 원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제품의 품질이나 맛, 브랜드 이미지와 상관없이 특정 재료나 설비, 물품을 강요하는 이른바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컵 자체는 요거는 30원이에요. 그럼 요건 얼마예요? 89원. 중요한 건 슬리브를 끼우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로얄티인 거죠. 이제껏 적발된 사례들만 살펴봐도 도넛을 진열하는 채반, 도넛 아래에 까는 유산지를 강매하는가 하면 한 커피 브랜드는 원두 그라인더를 160만 원에 제빙기를 최대 600여만 원에 시중가보다 비싸게 넘겼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상표가 없는데도 본사 포장용기를 안 쓰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미국산 세척제, 심지어 영수증 출력 용지까지 강요하다 적발된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왜 이걸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회사랑
많이 대화를 하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얘기를 하면 뭐 영업기밀이다, 뭐 자기네들은 공개할 수가 없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여온 4세대 아이돌 뉴진스가 소송 1심에서 완패한 지 2주일 만에 전원 소속사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희진 전 대표가 떠나고 없는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된 건데 자신들 색채를 유지하며 다시 성공적으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송재원 기자입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즉 음반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2명, 혜린과 혜인이 소속사에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 계약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나머지 3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고 어도어도 3명의 진위를 파악 중이라며 앞선 2명과는 다른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작년 8월 시작된 레이블과 대표 아이돌의 갈등. 하이브는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며 뉴진스 엄마로 불리던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했고 뉴진스는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레이블과 등을 돌리고 엄마 편에 섰습니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완강하던 뉴진스는 2주 만에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톱100에 5곡을 올린 뉴진스. 편한 노래와 안무,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데 엄마로 불린 민 전 대표 색채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뉴진스의 세계관을 과연 지금 어도어가 공유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뉴진스의 행보가 또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함께할 수 없게 된 엄마 민 전 대표는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친 선택일 거라며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요즘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른바 서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것도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1,400원대 환율을 받아들이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환전소. 미국 돈 1,000달러를 바꾸러 온 한 70대 여성은 살 때보다 환율이 올라 11만 원 정도의 환차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다고 방문 사람들은 좋은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행 물가가 싸졌다며 좋아합니다. 일본, 미국 그런 데 많이 들어오세요. 반면 미국 유학생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환율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다음 학기 학비를 350만 원가량 더 내게 생겼습니다. 8월 4일쯤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는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여가지고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같은 금액인데도 학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5원까지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했던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우리 돈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서학개미들은 이달 들어 10여일 만에 미국 주식을 3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올해 사들인 미국 주식은 40조 원에 육박하는데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죠. 요거는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최장기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고 여기에 관세 협상으로 앞으로 매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200억 달러 부담도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어렵고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경제정책이나 기업정책을 펴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달러 빚을 갚지 못했던 외환 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400원을 훌쩍 넘는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커들이 불법 소형 기지국을 통해 통신망에 침입했던 걸로 드러났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구멍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스마트폰 기종에선 문자 메시지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통신망을 오고 갔던 사실이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파악된 겁니다. 기종에 따라 KT 고객들의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경기 광명과 과천 등지에선 KT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소액이 결제되는 사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가짜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불법 펨토셀을 통해 해커가 결제에 필요한 인증 문자와 통화를 가로챘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인증 정보를 평면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그런데 KT 고객 문자가 유출될 수 있었던 더 큰 구멍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일부 스마트폰 기종은 KT 문자 메시지 암호화 기능이 꺼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내용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고객이 문자를 보내면 내용이 암호화돼 휴대전화부터 통신사까지 망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오고 가야 하는데 일부는 암호화 없이 그냥 전송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정부와 KT에 통보했습니다. 통신 전문가들을 취재해본 결과 최소 2 기종에서 KT의 암호화, 무력화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한 제품의 경우 출시 연도에 따라 구형만 암호화 기능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관 통신망에 대한 도청 사건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 소액 결제 사건을 안 일으켰다면 KT는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민관 합동조사단은 다른 스마트폰 기종은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T는 국정원의 통보 내용, 문제가 된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대응 여부를 묻는 MBC 질문에 아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정부가 지난 1983년 4월 운전을 시작한 뒤 2023년 설계 수명 40년을 넘겨 가동을 멈췄던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하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도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며 설비 교체와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2033년 4월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허가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열풍과 함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OTT 등 콘텐츠 업계는 아예 우리나라 배우나 제작진과 함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른바 위드 K 열풍입니다. 임소정 기자가 홍콩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현빈, 정우성 주연의 70년대 시대극, 웹툰이 원작인 로맨스 판타지들, BTS 지민 정국의 여행기 예능 시즌2까지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와 내년 아시아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Made in Korea? Perfect Crown. 이제 일본 드라마를 소개할 차례. 그런데 지창욱 배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일본 드라마라지만 각본도 감독도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제작사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최근 일본 넷플릭스 시청 1위, 글로벌 6위에 오른 로맨틱 어나니머스. 여주인공은 한효주, 내내 흐르는 주제가는 우리 가요입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극본을 쓰고 우리 제작사가 기획 제작을 주도했습니다. 베트남에선 우리 제작사가 만든 영화 마이가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고 우리 감독과 배우가 두 나라를 오가며 촬영한 지금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콘텐츠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콘텐츠 제작은 물론 유통, 플랫폼 전략까지 우리 기업과 협력하는 이른바 위드 K 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10시간 중 약 1시간가량은 K 콘텐츠.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흥행작 15개 중 10개가 우리나라 콘텐츠였을 정도로 이미 흥행력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Infrastructure, producers, writers, actors, and directors to the storytelling that has resonated with audiences all over the world.
4년 전 오징어 게임과 올해 K-팝 데몬 헌터스 모두 전통놀이와 무속, 컵라면까지 가장 우리나라, 한국다운 것들을 담았고 그게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위드K를 전략으로 삼을 정도로 지금 우리 문화가 국경과 장르를 넘나들며 콘텐츠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지도 않은데 피해는 더 심각하게 입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최전선 연속보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류현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곳은 호주에서 동쪽으로 1,800km 정도 떨어진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입니다. 바누아투는 8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도인 포트빌라가 있는 에파테 섬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 펠레섬입니다. 이곳은 원래 긴 해변이 뻗어 있고 그 위로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으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묻힌 묘지는 파괴된 상태입니다.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섬 국가들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열대 폭풍으로 주민들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지난 1993년 이후 바누아투의 해수면 상승은 15cm였습니다. 해변은 점점 좁아지고 바닷물의 범람은 잦아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대 폭풍, 사이클론의 위력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23년 사이클론의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도 않은 바누아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 이 불공평한 위기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바누아투 남태평양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2019년 유엔에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들이 국제법상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의견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국가 사이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역사적인 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취재팀이 이곳에서 확인한 기후위기의 불평등,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바누아투 사람들의 목소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누아투 펠레섬에서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앞둔 야구 대표팀이 도쿄돔에 입성했습니다. 이 도쿄돔을 처음 경험하는 선수가 9명인데도 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였는데요. 현지에서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구의 상징 도쿄돔을 처음 둘러보면서 선수들은 승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이 큰데? 재밌을 것 같아요. TV에서만 보던 데니까 잘 돼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대표팀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첫 훈련에서 경기장 적응에 집중했습니다. 고척돔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도쿄돔의 인조잔디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저희는 인조잔디 구장이 고척 구장 말고는 없으니까 좀 적응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타구 받을 때 속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국내 구장에 비해 딱딱한 외야 담장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홈구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또 감독으로서 맞는 또 도쿄돔, 또 한일전의 의미는 좀 다르거든요. 타선의 새로운 핵으로 기대를 모으는 안현민은 여러 차례 홈런 타구를 날리는 등 눈에 띄는 타격감을 과시하며 이번 경기에 평가전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두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WBC 자체인 경기고 또 저한테는 이게 프로시즌만큼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합 때 좀 5m가 더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낯섦을 설렘으로 바꾼 야구 대표팀은 내일 한일전 필승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한편 도쿄돔 상단에 태극기가 잘못 걸린 것을 대표팀 측이 지적해 다시 개항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내일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2연전도 흥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경기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 경기란 게 민망할 정도였던 지난달 파라과이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A매치로는 10년 만에 3만석을 채우지 못하면서 충격을 안겼는데요. 내일 2년 5개월 만에 대전에서 열리는 A매치, 볼리비아전도 열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당시엔 예매 시작 1시간 만에 티켓이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지만 오늘 저녁 7시 기준 전체 4만석 중 아직 8천석 가까이 남아 내일 경기장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 주 상암에서 열리는 가나전 역시 예매율이 50%대에 불과해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잘 해야죠. 잘 해서 다시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 결과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대표팀이 그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축구협회장 연임 논란, 여기에 들쑥날쑥한 대표팀의 경기력도 흥행부진의 이유로 꼽히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오히려 관중 감소라는 낯선 현상을 마주하게 된 대표팀.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과 결과로 식어버린 팬들의 마음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짐과 함께 금메달을 땄던 박상현 선수의 리우올림픽 모두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후 심리 불안으로 인해 큰 침체기를 겪었다고 고백했는데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두에게 용기를 준 박상영의 그 장면. 제가 꿈을 그리던 이 무대를, 그것도 올림픽 펜싱 첫 금메달을 제가 따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기적 같은 리우올림픽 금메달에 도쿄올림픽 단체전 동메달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던 최고의 순간. 그런데 상상도 못한 큰 장벽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도쿄올림픽을 끝나고 불안장애가 와서요. 이제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성적을 따다 보니까 그 다음 성적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아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만족감? 세계 랭킹은 순식간에 100위 밖으로 밀렸고 대표 선발전도 2년 연속 탈락했습니다. 내가 되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면서 저를 혐오하는 시간이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상징이 돼버린 자신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에 누구에게도 아픔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는 그런 정체성을 저한테 좀 주는 느낌이었고 여기 들어오는 것도 무서웠었는데 은퇴까지 고민하다 원인을 찾겠다고 시작한 스포츠 심리학 공부. 자신에 대해 기록하고 논문을 써가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겁없던 21살 시절의 그 장면도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던 그때처럼 펜싱과 학업 모두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단체전 금메달 꼭 따고 싶습니다. 찌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찔리는 거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역사 논문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콜롬비아 리그에서 나온 극장골입니다. 여기서 칩슛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다행히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구름 없는 하늘에 복사 냉각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낮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일요일 중부를 중심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다음 주엔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엔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충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남부지방에 남아있던 먼지도 밤사이 대부분 물러가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4도, 광주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 15도, 부산 1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